미성년자인 걸 밝히니까 가격이 부담되지 않으시냐 미성년자면 이러면서 싼 제품을 추천해주기도 하더라고요. 수능 시즌 되면 이제 갑자기 판매량이 급증하는 약이 있어요. 중학생이 암호화폐를 송금하고 마약을 찾아먹을 생각을 했을까도 신기했거든요. 이 친구들 3명 밑에서 성인 막 20대 30대 성인들이 뭐 최소 6명이 운반책으로 일했고, 마약이 피자 한 판 가격까지 갔다? 이 마약 중독과 범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남의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죠. 얼마 전 이어즈에서도 이 펜타닐에 취한 미국 노숙자들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요즘에는 참 이런 모습이 남의 나라 일처럼 느껴지지만은 않습니다. 한국에서 요즘 뉴스들 보다 보면 마약 범죄가 다른 범죄와 결합이 돼서 더 큰 강력 범죄로 발생하고 있어요. 10대 청소년들의 마약 범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여기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 현상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니,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포함된 음료를 시음 행사를 하면서 나눠준 일당이 붙잡히는 일이 있었죠. 시음 행사를 하면서 이 학생들로부터 학부모 연락처를 받아낸 거예요. 그렇게 받아낸 연락처로 학부모한테 전화를 해서 돈 안 주면 자녀 너 그 아들 딸 마약 복용 사실 신고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을 잡고 보니 중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수개월 전부터 계획한 범죄였습니다. 마약과 보이스피싱이 결합된 신종 범죄였던 거죠. 요즘 클럽가에서는 퐁당마약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퐁당마약이 뭔지 아세요? 퐁당마약은 상대방의 술이나 음료에 아까 그 마약 음료처럼 마약류를 몰래 넣어서 마시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이 섞인 음료를 마신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범죄도 일어났고요. SNS에서도 클럽 가는 여성들에게 좀 주의하라라는 경고글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얼마 전 한 40대 남성이 이삿짐으로 위장을 해서 미국에서 필로폰과 권총을 국내로 들여오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부산항을 통해서 6정의 총과 10만 명분의 마약을 버젓이 들여왔고요. 6개월 정도가 지나서야 여러 첩보 수사 끝에 서울 자신의 집에서 긴급 체포가 됩니다. 마약과 총기가 동시에 국내에 밀반입한 사례가 적발된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마약이 매개가 된 다양한 범죄들이 요즘 속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시에서 벌어지는 마약상, 조직,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소수의 거래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오가는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사실 너무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영화관 화장실에서 마약하다 걸린 50대 남성도 있었고, 주택가와 아파트에서 대마초를 재배하다 걸린 20대 남성들도 있었고, 마약에 취한 채로 서울 시내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40대 남성도 있었고요. 이렇게 휘발성으로 지나가는 사건 기사로도 우리는 수없이 지금 마약 관련 범죄들을 접하게 되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흔해진 걸까? 한번 짚어볼까요? 먼저 그거 아세요? 수사기관에 적발된 마약 사범은 매번 역대 최다 기록을 깨고 있어요. 최근 4개월간 마약류 사범을 5,809명 적발했다고 하고 306.8kg의 마약을 압수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 24% 그리고 55%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우려되는 건요. 늘어나는 10대 마약 사범들이에요.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고요. 전체 마약 사범 중에 10대, 20대 비중도 15.8%에서 34.2%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물론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더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다 보니 많이 검거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마약 범죄는 범죄 특성상 암수율,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는 범죄 비율이 높은 범죄거든요. 제가 자료를 하나 찾아보니까 2019년 연구에 따르면 국내 마약 범죄 암수율이 28.57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사건들도 그만큼 많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리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는 게 높아진 접근성입니다. 텔레그램 터치 몇 번이면 판매자를 만날 필요도 없이, 그러니까 판매자라고 하면 막 조폭, 마약상 이런 무서운 이미지의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이 특정 장소에 둔 그곳에 가서 받아가기만 하면은 당일 픽업도 가능하고 가격의 접근성도 훨씬 높아졌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실제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국회 법사위에서 마약 단가 자체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피자 한 판 가격까지 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접근성이 낮아졌는지 아시겠죠? 제가 아는 기자 중에 이 마약 관련 취재를 꾸준히 해온 기자가 있는데 얼마 전에 이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한테 실제로 접근도 했더라고요. 지금 잠깐 연결해가지고 한번 물어볼까 봐요. 현재 마약
범죄의 현실. 저 지금 전화해볼게요. 네, 선배. 선배라니요. 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김정민 기자입니다. 김정민 기자가 요즘 이제 사회부로 가가지고 이 마약 관련한 취재를 또 엄청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 얼마 전에 김정민 기자가 쓴 기사를 봤는데 이 텔레그램 마약상과 직접 접촉을 한 과정이 또 기사에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취재 과정이 어땠는지 좀 듣고 싶어서요. 일단 충격적이었던 거는 접근이 너무 쉬웠다는 건데요. 저희 기자들이 미성년자로 가장해서 접근도 해봤거든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전혀 어렵지가 않았고 사실 뭐 별 차이가 없었어요. 미성년자인 걸 밝히니까 가격이 부담되지 않으시냐 미성년자면 이러면서 싼 제품을 추천해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채팅하듯이 접속해서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많이 느껴져가지고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접근성이 높아졌는데 이게 실제로 좀 10대들에게 미친 사례들을 조금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10대 사건은 강성 마약도 마약인데 향정이라는 네. 향정신성 의약품의 줄임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방약이나 이런 걸 오남용하는 식의 어떤 마약류 사건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마약 사건이 아니라 마약류 사건이 많은 건데, 뭐 가령 이제 뭐 수면제로 쓰이는 졸피뎀 이런 거를 좀 과다 복용한다든지, 최근에 마약 음료 사건으로 좀 주목을 받았던 향정이 있는데, 수능 시즌 되면 이제 갑자기 판매량이 급증하는 약이 있어요. 그래요? 메틸 페니데이트라는 건데 이게 ADHD 치료제거든요. 원래는 이제 학부모나 뭐 이제 수험생들 사이에서 뭐 집중력 좋아지는 약이다 뭐 이런 식으로 헛소문이 나가지고 처방을 이제 잘못 받아서 그걸 다시 되팔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오남용이 많이 이루어지고요. 뭐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 소위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다이어트 관련한 약 있잖아요. 네. 디에타민. 네. 이것도 이제 향정으로 분류가 될 수 있고 약물을 오남용하는 향정 사건이 10대 사이에서는 진짜 좀 깊게 파고들어 있는 것 같아요. 요새 또 맞습니다. 기사들을 살펴보면은 청소년들이 마약 구매를 하는 사람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유통에 관여하는 역할까지 해서 붙잡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이게 진짜 좀 심각한 사례인 것 같은데 아까 뭐 투약 같은 경우도 연령대가 얼마 정도나 낮아졌냐면 네. 여중생인데 14살일 거예요. 13살, 14살 이 정도였을 건데 필로폰을 호기심에 구매해서 물에 타먹었다가 엄마가 그걸 발견하고 신고한 사례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기사로 봤어요. 네, 그러니까 만나서 대화하고 픽업해 오기까지 4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 친구들이 어떻게 중학생이 암호화폐를 송금하고 마약을 찾아 먹을 생각을 했을까도 그러니까요. 신기했거든요.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비트코인이 2009년에 나왔잖아요. 지금 중2랑 동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를 넘어서 코인 네이티브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이 취재를 하면서 정말 많이 들었고 유통 관련해서는 제가 좀 충격적이었던 사례는 인천경찰청이 검거를 한 사례인데요. 고등학교 3학년 3명이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도매가로 사가지고 10배씩 웃돈을 받아서 그거를 다시 소매가로 팔고 8개월 동안 한 뭐 8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은 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충격적인 건 이 친구들 3명 밑에서 성인 막 20대, 30대 성인들이 뭐 최소 6명이 운반책으로 일했고 뭐 여러 명이 또 이 친구들에게 마약을 사서 투약을 했고 이런 정황이 있었어요. 네. 10대 운반책은 정말 많아지는 것 같고요. 맞아요. 이걸 마치 네. 알바처럼 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고액 알바라고 뭐 이렇게 꼬드겨서 뭐 너네는 뭐 걸려도 미성년자니까 뭐 선처 받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꼬드기는 경우도 있고 뭐 교복 입고 다니면 누가 마약 운반하는지 알겠냐 오히려 좋아 뭐 이런 식으로 미성년자들을 이렇게 모집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점점 이제 밀수 유통 사건에서 10대가 보이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네. 문제인 게 사실은 아까 그 텔레그램에서 대화한 이야기도 들려줬지만 수사기관에서도 정말 적발하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뭐 특히 요즘 마약은 거의 무조건 다크웹이나 뭐 암호화폐로 거래가 되니까 검찰, 경찰 모두 검거를 되게 힘들어 하는데 이게 이제 판매자한테 뭐 예를 들어 경찰이나 검찰이 구매를 제안하고 그쪽이 입금할 지갑 주소를 보내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지갑 주소가 만약에 정말 운이 좋아서 은행에 실명 계좌가 뭐 연동이 돼 있거나 이러면은 이제 누군지 특정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보내주는 착한 범죄자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특정하기까지가 일단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텔레그램이나 이런 해외 SNS 같은 경우는 공조를 받기도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뭔가 함정 수사라든지 잠입 수사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허용해주는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수사에 난항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잡아낸 사례가 이제 좀 더 약간 대단해 보이는 그런 네. 느낌입니다. 네. 이렇게 그 앞서 이야기했었던 뭐 마약 음료 사건부터 점점 이 마약 범죄가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다양한 범죄와 결합되기도 하고. 그래서 김정민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이 범죄들을 보면서 느꼈던 가장 좀 근본적인 문제는 뭐였는지 마지막으로 좀 듣고 싶은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마약 사건을 취재하면서 느끼는 거는 요즘 마약 사건들은 마약이 메인이 아니고 고명이에요. 그만큼 마약이 우리나라에 엄청 흔해졌다는 방증인 것 같거든요. 이미 마약 자체는 범죄 세계에서는 진부해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본적으로는 들어오는 마약 자체를 차단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뭐 세관으로도 단속으로도 수사로도 못 막으니까 좀 이렇게 마약의 어떤 범죄들의 고명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최근에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통로 자체를 사실 차단해야 되는데 네. 뭐 여러 인력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김정민 기자 바쁜데 시간 내줘서 너무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마약 관련한 여러 콘텐츠들이 만들어내는 이미지가 마약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지적이요. 여기서 잠깐 이 마약 문제로 골치 썩고 있는 미국 사례 한번 볼까요? 미국의 한 시민단체가요. 최근 5년간 TV 에피소드 7만여 건을 분석을 했어요. 이 7만여 건 중에서 마약을 소재로 삼은 장르는 코미디가 41%로 가장 많고 범죄물과 드라마는 각각 17%를 차지했어요. 마약이 그만큼 개그 소재로 가볍게 쓰이고 있다라는 거죠. 혹은 뭐 방황하는 어떤 10대, 그리고 뭔가 뒤에 슬픔을 안고 있는 분위기 있는 캐릭터의 이미지로 소비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사실 한국도 그렇게 먼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마약을 소재로 한 다양한 콘텐츠가 자주 등장하고 있고, 한국 역시 또 콘텐츠는 아니지만 뭐 마약 김밥, 뭐 마약 베개, 뭐 마약 냉면, 뭐 이런 말처럼 마약이란 표현 자체가 그 해악성보다는 중독성 있는 어떤 매력적인 것이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잖아요. 물론 이건 사실 웃으면서 넘길 수도 있고 뭐 이런 것까지 어떻게 다 검열하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좀 요즘 사회 면면을 보면은 이것도 어딘가 좀 마음에 탁 걸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입니다. 연간 외국 선박 화물들이 14만 척 정도 들어오는데 현재 인력으로는 세관에서 이걸 일일이 검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었어요. 마약 수사 전담 인력도 부족하고, 그리고 마약을 다루는 부처가 뭐 경찰, 검찰, 뭐 관세청 막 다 흩어져 있다 보니까 마약 범죄를 통합 관리할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지적도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얼마 전에 마약 수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어떤 조직, 그 특별수사본부를 구성을 했어요. 여기에는 뭐 검찰, 경찰, 관세청 뭐 이런 공무원 840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본부인데, 검찰도 이전 정권에서 사라졌던 대검찰청 내 마약수사부서의 복원을 추진 중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교육과 사후 치료도 정책의 한 축으로 병행돼야 한다라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또 지적도 있어요. 이런 지적들을 치료 전문가분들이 많이 하시는 지적인데, 이게 단순히 교육을 하더라도 겁만 주는 교육이 아니라 최신 사례와 실제 상황들을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약 중독을 특수범죄 또는 일탈 행위로 치부하는 것을 넘어서 질병으로 보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 또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치료나 재활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을 또 해야 한다는 거죠. 치료받는 마약 중독자의 수도, 그리고 전문 시설도 여전히 적고 열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처벌 대상자임과 동시에 치료 대상자이다 라는 식으로 사회가 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같은 마약 사범이라고 해도 이를 이용해서 마약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판매하고 이득을 보려는 범죄자들이 있어요. 이들에 대해서는 정말 엄중하게 처벌하고 범죄 수익도 철저하게 추징을 해야겠지만 차별적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인 거죠. 사실 오늘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도 내내 좀 걱정이 됐어요. 혹시라도 호기심을 갖는 분들이 있진 않을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이게 결국은 내 스스로를 해하는 행동이라는 거를 알아야 합니다. 마약범죄 재범률이 36.6%예요. 이게 진짜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그만큼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사회를 바라보는 기자로서 이렇게 갈수록 진화하는 범죄들을 보면서 참
여러 걱정이 되는데 마약도 뭔가 아까 김정민 기자도 얘기했지만 범죄의 주요 대상인 동시에 또 다른 범죄의 수단, 매개가 되고 있어요. 참 이 범죄들이 반영하고 있는 위태위태한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 그리고 이 범죄들이 사회 전체에 미치게 될 해악성 뭐 이런 것들을 동시에 좀 우려스럽게 지켜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화수목 아침 7시 듣동라가 습관이 됩니다.